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생태계 파괴와 위협받는 인류의 생존. 수십 년에 한 번 발생하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년 더 심각하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상정보는 단순히 내일 날씨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나와 내 주변이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이 생존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이 YTN의 기상재난 보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전쟁과 기후변화, 난개발로 사라져가는 세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야 할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특히 개최국의 자부심을 담아서 마련된 대한민국과는 박제된 유산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유산임을 느낄 수 있도록 첨단 기술과 접목하거나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산의 이미지로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휴가 계획 아직 없는 분들 이번 기회에 소중한 문화 경험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국내외 기상재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단순히 기후 변화라고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한 YTN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접하는 기상 보도는 시청자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재난에 대비하는 순간까지 시청자의 판단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기상 상황이 잇따르면서 시청자가 기상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상보도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올여름 장마와 폭염을 중심으로 YTN의 기상 재난 보도는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시청자의 이해와 대비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마를 앞둔 지난 6월 보도에서는 예년과 다른 기상 상황을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지각 장마, 도깨비 장마, 복합 재난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최근 보도는 이러한 용어로 현상의 특징을 전달하면서도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함께 설명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늦어진 이유와 특정 지역의 폭염이 심해진 배경, 지역마다 다른 날씨가 나타나는 원인 등을 짚어주며 시청자가 최근 기후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주요 보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부도 장마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장마의 시작은 비의 양이 아니라 예.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구분을 하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중부지방인 충청에도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기상청은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 걸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마가 시작되면 매일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막대기처럼 하나로 길게 이어진 게 아니라 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이 중간중간에 끊어졌다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가 며칠 쉬었다가 또 다시 강하게 내리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장마를 단순히 특정 날짜에 시작되는 계절 현상이 아니라 기상 조건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풀어내며 시청자의 기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학술 연구를 인용해서 호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한땐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와 기자의 해설에 더해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고요. 앞으로의 재난 대응 방식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해 변화하는 기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 날씨가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재난이 된 만큼 정부는 올해부터 예보 체계를 바꾸고 재난 문자 발송 체계도 강화해 국민 안전과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도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피해 지역 외에는 여전히 너무 덥다, 비가 많이 온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보도에서는 전문 용어나 수치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시청자가 실제 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는 제언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이러한 제언을 반영해 기상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함께 표현의 적절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호우 맛보기, 본격 물폭탄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재난 상황의 무게감을 다소 가볍게 받아들이게 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레이더를 보면 비구름이 이렇게 길게 띠를 이뤄서 형성돼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찬 공기 덩어리의 뒷부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북서쪽의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은 이런 역할을 좀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의 기상 보도에서는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위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왔었다면 최근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하는 보도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시청자의 상황에 맞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보도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일단 사전 대비 핵심은 빗물이 잘 흘러나가게 논밭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배수로 작업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바람에 약한 농작물은 지주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창문 및 문 틈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장마철에는 창문과 문 틈새를 통해서 빗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콘이나 방수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틈새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도들을 보면 기본적인 대응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행동 요령이 반복되면서 시청자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행동을 우선해야 하는지, 위험이 임박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등 상황별 대응 방법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시청자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시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위험 징후를 인지했다면 집에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을 빨리 잠그신 이후에 가까운 대피소라든지 혹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지대에 이런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굉장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도로면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물이 모여들기 때문에 침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도 기다리시지 마시고 빨리 지하차도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나올 때 이제 물을 헤치면서 나오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가급적이면 가장자리 쪽에 혹은 또 거기에 난간이라든지 가드레일 같은 것들 잡을 수 있는 것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잡으시면서 사실 빠르게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물막이판이 없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예보가 된 시기에는 잠시 다른 거처를 이동을 하시는 것이 사실 더 안전하겠고요. 이처럼 같은 행동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것과 시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과 시간대는 물론 취약계층과 위험 유형까지 고려한 상황별 대응 정보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덧붙여 YTN에서는 예년에는 장마철과 폭염 시기를 맞아 재난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를 직접 점검하는 현장 보도를 꾸준히 선보여 왔는데요. 이러한 현장 점검은 재난 발생 이후의 피해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과제까지 함께 살펴보는 현장 검증형 보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에도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재난 보도가 예방 중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고민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기후 재난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문제는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서 재난의 정도를 줄여가기 위한 보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 검증과 개선 과제를 짚어보는 보도 역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YTN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늘 해왔고요. 지난해 보도국 과학기상부에서는 기후위기 보고서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7회에 걸쳐 한 해 동안 기후위기가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를 짚어보는 그러한 기획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 이러한 기획보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장마철에 들어서 이제 극한 호우가 며칠에 한 번씩 내리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만큼 기획보다는 이제 하루하루 상황을 전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심한 폭염과 폭우 등이 지나고 나면 깊이 있게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살피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방송의 특성상 사실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에 매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사전 점검과 개선 과제를 짚어주는 보도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또 실질적인 대비를 이끄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이슈를 일회성인 날씨 보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걸린 핵심 의제로 다루면서 보도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폭염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기후재난이 지구촌 공통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TN도 해외의 기후재난 소식을 꾸준히 보도해왔는데요.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과 시사점까지 좀 충분히 담아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해외 이상기후 보도에서는 44도까지 치솟아 초과 사망자 1,300명 발생과 같이 피해 규모나 극단적인 수치를 앞세운 제목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을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게 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사례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와 연결한 보도가 있어서 소개해보고 싶었는데요. 정장을 벗어던진 채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最初はなんか難しいっていうか慣れないところもあったんですけど、何回かこう来たりとか、あとこう日が経っていくにつれてこうちょっと慣れてきて、で周りも履いている職員が増えてきたので、だんだん違和感とかはなくなってきたなっていうところで感じてます。 더위를 조금이라도 덜 타고 에너지 비용도 아끼려 도쿄도가 이처럼 공무원에게도 편한 복장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個人的にはもうこの格好の方が、軽やかに動けるので気分的には上がります。
일본의 폭염 대응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우리 사회도 폭염을 일상적인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도와 생활 문화 전반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우리 사회와 우리 현실과 연결한 보도는 기후위기를 우리 사회의 과제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도와 기후위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사회적 대응 과제를 다룬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편성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짚어주는 보도가 더 많은 시청자가 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도 꾸준히 소개될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요. 이에 관한 실장님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평가원님께서 아주 적극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와 환경보도의 편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신 평가원님의 깊이 있는 지적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시간에는 보다 자극적이고 또 지금 관심이 이제 폭발적인 이슈에 방송 아이템들이 이제 집중되는 것도 이제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주로 전국 관련이나 이란 전쟁 관련 출연이 이제 길고 또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기후 위기의 원인과 구조적 대응 과제를 다룬 심층 보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른 새벽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상정보 전달이라는 보도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과 또 한정된 편성 여건 속에서도 기후변화 보도가 일회성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주력 뉴스 시간대나 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YTN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층의 수요를 고려하면서도 또 보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꼭 전해야 할 심층적인 뉴스를 전해가는 것의 균형점이 늘 고민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선 기자들 의견만으로는 뉴스 편성이 바뀌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편성과 보도 전략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재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보도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되도록 안전을 위해 우리 생활과 사회에서 바른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며 책임 있는 보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취재는 시청자가 피해 규모와 위험의 정도를 직접 가늠하고 필요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충청권에 집중호우를 전한 보도가 있어서 기억에 남았는데요. 오승훈 기자는 산사태 발생 이후 수습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전했고, 갑천을 연결한 현장에서는 불어난 강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순간뿐만 아니라 복구 과정과 이어지는 위험 요소까지 함께 전달해 시청자가 현재의 상황과 남아있는 위험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재난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방송 화면만으로는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던 위험이나 상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시청자가 재난에 대비하면서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당시 YTN은 피해 발생 순간은 물론 복구 현장과 이어지는 위험 요소까지 현장 취재를 통해서 꾸준히 전해왔는데요. 오승훈 기자를 통해 취재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번에 수해를 입은 마을이 지난해 경북 의성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곳이라는 사실인데요. 산불 피해 당시 지자체에서 조립식 건물로 임시주택을 마련해줬는데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임시주택이 둥둥 떠서 휩쓸려간 상태였습니다. 산불 피해 아픔도 가시지 않은 채 수해까지 입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눈물을 훔치시던 어르신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고 그때를 떠올리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현장 취재 이후에 복구 과정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 보도들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에 따른 임시주택 조성 당시에
앵커 볼트로 바닥을 고정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번 수해에 주택이 떠내려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지만 이미 피해가 벌어진 뒤 수습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폭우나 폭염, 태풍으로 인해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방송이나 라디오 등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급격하게 내려서 침수가 예상되면 미리 높은 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재난이 닥칠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다가 주변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이런 생각으로 대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뉴스 리뷰 Y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올 초 4천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를 9천선까지 밀어올린 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였습니다. 오는 24일엔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만선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던 상황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보도 내용 중 MSCI 선진국 지수가 무엇이고 관찰 대상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짚어줬더라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과 지난달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9천을 돌파하며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느냐를 두고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MSCI 선진국 지수가 무엇이길래 큰 주목을 받은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MSCI 선진국 지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 정보를 분석하는 미국 회사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의 대표 기업 주식을 모아 만든 것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는데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는 명실상부한 선진 주식시장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글로벌 펀드들이 이 지수를 참고해 투자하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액도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시장의 규모와 거래 편의성, 외국인 투자 여건 등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독립시장으로 나뉘는데요. 그 각 시장에 속한 나라와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진시장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국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국에 일단 등재된 이후 주식시장의 규모와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최소 1년간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2008년 이후 MSCI는 원화 환전의 어려움과 거래소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을 이유로 선진국 지수 승격을 보류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히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려왔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외환 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MSCI의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푸른 바닷속에서 거대한 몸집의 상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몸집과 형태 등을 고려하면 무태상어 계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해경이 공식 확인한 제주해상의 상어 출몰 사례는 모두 14건입니다.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상어 출현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우리 바다에 출현하는 상어의 종류나 상어 출현 시 대처법 등도 알려줬다면 시청자들의 우려와 궁금증에 응답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바닷속 상어 출현, 이제 현실에서도 빈번해지고 있다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가 올해 6월까지 4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처럼 최근 동해안의 상어 개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수온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사는 난류성 어종이 늘어나며 이를 먹이로 삼는 상어가 동해안으로 몰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어류의 먹이원이 되는 고등어, 참다랑어 같은 물고기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4월에서 6월 동해안 평균 바다 표면의 수온은 16.3도로 평년보다 1.1도 높았고 지난해보다는 1.9도나 높게 나타났는데요. 올해 동해안에 출현한 49건의 상어 종류를 살펴보면 청상아리 24마리, 악상어 7마리, 청세리상어 7마리, 무태상어 5마리, 귀상어 2마리 등입니다. 특히 청상아리, 청세리상어, 무태상어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형 상어류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해양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4년에는 우리가 영화로 익히 알고 있는 조스의 백상아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몸길이 4에서 6m의 대형 포식자로 국립수산과학원은 백상아리의 공격 위험성을 매우 높음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어를 물놀이 중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놀이 중 상어류 감지 시 즉시 물 밖으로 이동하고 지자체 및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어 피해 예방 수칙을 알아두고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과거 상어가 출현했던 해역인지를 미리 알아두고 가급적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요. 바다에서는 상어를 만났을 때는 소리 지르거나 첨벙거리는 등 상어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상어가 공격해올 시에는 소지품으로 눈이나 주둥이를 힘껏 찌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상어를 만나지 않는 거겠죠? 그래도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오늘 내용 살짝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프랑스 기상청은 현지 시간 21일 일요일 기온이 40도에 이르고 일부 지역에선 42도까지 오른다고 예보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에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예보돼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 폭염과 그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 전했는데요. 폭염이 사회와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짚었는데 이러한 유럽의 폭염 원인을 분석했다면 보도의 깊이를 더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선선한 6월을 보냈지만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6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수많은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염이 유럽을 덮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유럽 27개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즉 평상시보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폭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럽의 폭염이 이렇게 심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유럽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럽 기후 전문가들은 오메가 블록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대기 상층의 바람길이 그리스 문자 오메가처럼 크게 휘어지면서 가운데 있는 고기압이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이 원리대로 따뜻하고 습한 아열대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프랑스를 거쳐 영국 상공에 수일간 정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가둔 열돔이 형성되며 연일 폭염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마치 거대한 압력솥 뚜껑처럼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며 서유럽 전역의 기온을 끌어올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습도와 열대야까지 겹쳐 피해를 더욱 키운 겁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를수록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늘어나는데요. 보통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약 7% 증가한다고 합니다. 공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면 밤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심화시키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높아진 습도는 땀 증발까지 막으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추기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